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중국 우한을 출발한 우리 정부의 3차 전세기가 조금 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인원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140여 명입니다. 탑승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된 28번째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처음으로 14일 잠복기를 넘겨서 확진이 되면서 이 잠복기 기간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당국은 이 환자 사례에서 봐야 할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고 전문가들도 예외적인 경우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이 코비드-19로 정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비드-19의 첫 백신이 18개월은 지나야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방검찰청 한 곳에서 시범 실시를 한 뒤에 오는 10월 법 개정을 통해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공식 정당으로 등록해줄 예정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미래한국당이 사무실로 보기 어려운 창고 같은 곳을 지역 당사로 내세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민주당의 후보를 뽑는 두 번째 경선이 뉴햄프셔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의 돌풍이 이곳에서도 이어질지, 샌더스 후보가 이번에는 올라설지 관심입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과 이들의 중국인 가족을 태운 3차 전세기가 오늘 새벽 우한을 출발해서 조금 전 6시 23분에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초 탑승 예상 인원은 170여 명이었는데 14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검역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서류 준비가 미흡했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당국의 검역까지 거쳐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경기도 이천의 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천의 이 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이 없지는 않지만 오늘 이들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전세기가 도착한 김포공항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수환 기자 나와 있죠? 네, 전세기는 네. 정확하게 몇 시에 도착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우한에서 들어온 우리 교민과 중국인 가족들이 도착한 김포공항 전세기 전용 터미널입니다. 전세기는 조금 전 6시 23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해 이곳 터미널까지 이동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전세기에 당초 170여 명이 탑승을 신청했는데 탑승 인원이 줄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보다 30여 명 줄어든 140여 명이 탑승했고 이 중에 중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교민의 가족은 약 60여 명입니다. 이들은 여권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탑승을 할 수 있었는데요. 탑승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탑승 절차는 5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지난 1, 2차 전세기 때보다 2시간 정도 줄어든 겁니다. 탑승 인원이 줄어든 만큼 검역 과정에서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포공항에 도착한 교민과 가족들은 경기도 이천으로 이동을 해서 격리 생활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경기 이천의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된 상태로 의료진과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출발할 때 2차례 검역을 받았고요. 한국 의료진이 한 번 더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도 현재 별도의 대기 공간에서 검역과 입국 절차, 세관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공항을 빠져나가서 임시생활시설로 갈 예정입니다. 단 검역 단계에서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승객은 지역 거점 의료원으로 바로 이송됩니다. 네, 정부가 4차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4차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3차례 전세기를 투입해서 우한에서 빠져나온 우리 교민은 약 780여 명입니다. 우한에는 사업 등을 이유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100여 명의 교민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어제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와 중국 우한에서 같이 온 중국인 여성입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28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20일 세 번째 환자와 우한에서 입국했고 25일까지 대부분 함께 다녔습니다. 세 번째 환자에게 2차 감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환자가 26일 확진 판정을 받자 이 중국인 여성은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지난 8일 격리가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검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2차례 이뤄진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현재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8번째 확진자는 격리 기간에 다른 치료를 위해서 일주일간 진통소염제를 먹었습니다. 이 때문에 증상이 없는데도 다시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약으로 인해서 증상이 좀 이렇게 숨겨졌을 가능성,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격리 해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으로. 28번째 확진자는 세 번째 확진자의 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난달 29일 검사 때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28번째 환자에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집에 격리됐을 땐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특히 잠복기가 지났는데 뒤늦게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중국에선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2주보다 더 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두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만난 건 지난달 25일입니다. 중국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 그제였습니다. 길어도 14일이라던 잠복기가 이틀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정부는 몇 가지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환자가 다른 치료로 먹었던 약 때문에 증상을 못 느꼈을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너무 약해 증상이 아예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의 어떤 경과들이나 입원 후에 또 증상이 발전이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를 좀 보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중국에선 최근 24일 동안 잠복기를 겪은 환자도 있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긴 잠복기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일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이 잠복기가 10일을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발표를 하신 연구자분도 한 사례가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원본을 보면 최대 잠복기 24일과 관련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평균 잠복기가 3일로 지난 연구보다 오히려 짧아졌다는 언급이 들어가 있는 정도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코비드19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비드19의 첫 백신이 18개월은 지나야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사망자 1,000명 이상, 감염자는 4만 2천여 명.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We now have a name for the disease, and it is COVID-19. 코비드19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의 영문 약자에 이 질병의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뜻하는 숫자가 붙여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리적 위치나 동물, 개인 또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칭하지 않으면서도 질병과 관련 있는 이름을 찾아야 했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 식량농업기구 등과 합의한 지침에 따라 이름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코비드19의 첫 백신이 1년 반 후에 마련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The first vaccine could be ready in 18 months. So we have to do everything today using the available weapon to fight this virus. 백신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현재 공중보건 차원의 예방 방안들로도 충분히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선 일주일 넘게 격리 생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3,600명이 모두 감염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크루즈선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받은 사람은 3,700여 명 가운데 겨우 439명입니다.
일반 병원이나 민간 연구소에 위탁하면 금방 끝날 검사를 정부 연구소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크루즈선 감염자는 135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의 대처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전날 크루즈선 추가 감염자 수를 66명이라고 밝혔다가 2시간 만에 65명으로 수정했습니다. 확진자 신원 파악에도 시간이 걸려 환자 이송에 하루 종일이 걸렸습니다. 승객 중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많아 선내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감염 위험도 높아집니다. 閉鎖空間で感染が起こり始めていますから、このままだとどんどん広まっていくと思います。下手をすると、このままずっとこの状況だと全員が感染すると思いますよ。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국내 차단 대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私は日本政府の判断ミスがあると思います。未だに研究所での検査体制に固執しているのは人災と言われても仕方ないと思います。 만에 하나 도쿄올림픽으로 불똥이 튈까 아베 정부가 전전긍긍하는 사이 크루즈선 방역 실패의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이곳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14일 잠복기가 맞느냐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느냐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홍콩에서 아파트 배기관을 통한 감염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공기 전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우리 당국은 그 가능성은 여전히 작다는 입장입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 홍콩 보건당국이 칭이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3층에 사는 62세 여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여성과 같이 사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던 아들의 장인도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홍콩 내 확진자는 이 여성을 포함해 모두 49명입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같은 아파트 13층에 사는 12번째 확진자로 인해 감염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 기존 확진자와 10층이나 떨어져 있었던 만큼 배기관을 통한 공기 중 전파, 이른바 에어로졸 감염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내 전문가들은 건물 내 배설물 파이프와 공기 파이프가 이어져 있어 바이러스가 파이프를 통해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장실 파이프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아 환풍기를 틀면 확진자 배설물에 있는 바이러스가 공기에 섞여 아래층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홍콩 당국은 아파트 비상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후 배기관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 100여 명은 아파트로 돌아가 14일간 자가 격리됩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공기 전파 가능성은 작다는 게 우리 보건당국의 입장이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신중하게 이 사례들을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호흡기 감염증에 대해서는 논란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기 감염이 되나 안 되나 저희 느낌엔 거의 대부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공기 전파가 일어나는 감염병은 홍역, 수두, 결핵, 두창 등 4가지 정도입니다. 일본 크루즈선에서 많은 환자가 나온 건 제한된 공간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중국 위주로 나오고 있는 연구들은 검증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임상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생기다 보니까. 신종 코로나는 증상이 가벼우면 자가 면역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령자와 중증 환자는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약 칼레트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등이 우선 꼽힙니다. 보건당국은 보유 물량이 현재로선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대선 경선 소식 알아봅니다. 민주당 후보를 결정하는 두 번째 경선이 뉴햄프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아이오와에서의 첫 경선과 다른 점이 일반 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반전을 일으켰던 부티지지 후보, 그리고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샌더스 후보, 오늘은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될지 관심인데요. 현지에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서 그곳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뉴햄프셔주에서 투표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곳 뉴햄프셔주 10개의 카운티에선 막바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전 중에 마감되고 오후에 개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의 관심은 아이오와 돌풍의 주인공 부티지지 후보가 이변을 이어갈지 아니면 이 지역 전통의 강호로 꼽히는 샌더스 후보가 서력을 할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finally want a government that works for all of us, not just the 1%. That is our message, and that is a message that is going to win this election and defeat Donald Trump. And it's the image of what it's going to be like the first time that the sun comes up over the mountains and lakes of New Hampshire, and Donald Trump is no longer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앞서 아이오와 첫 경선에서는 부티지지 후보가 26.2%로 샌더스 후보를 불과 0.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뉴햄프셔는 아이오와 함께 미 대선의 풍향계로 불립니다. 아이오와 경선이 개표 지연 사태로 신뢰성에 의문이 가면서 뉴햄프셔의 비중은 더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선 방식이 시작된 1952년 이후에 당선된 대통령 12명 가운데 9명이 뉴햄프셔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앞서 전통에 따라 선거 당일 0시 직후 투표를 한 북부 지역 닉스빌 노치에서는 유권자 5명 가운데 3명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에게 투표했고 샌더스와 부티지지 후보에게 한 표씩이 돌아갔습니다. 다만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번 뉴햄프셔 경선을 비롯해서 초반 4개 주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나온 최근의 여론조사 10개를 종합해보면 샌더스 후보가 부티지지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몇몇 조사는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등록 유권자 98만 명 가운데 40%가량이 이른바 무당파에 속해 있어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입니다. 아이오와 경선에서 뜻밖의 4위로 물러나면서 대선론에 상처를 입은 바이든 후보가 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이곳에서 민주당 경선이 있기 하루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 뉴햄프셔는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 경선의 패배를 딛고 압승을 거두면서 승기를 잡은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대규모 집회에서 민주당의 아이오와 경선 개표 지연 사태를 거론하며 경선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려 한다고 비꼬는 등 민주당의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본선행을 사실상 확정지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의 맞불을 놓고 동시에 지지층 결집에도 나선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뉴햄프셔 맨체스터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카데미상 최고상까지 받아낸 우리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기생충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일정 때문에 아직 국내에 오지 않고 있고 배우 송강호 씨를 포함한 주역들이 오늘 아침에 그야말로 금이 환향을 했는데요. 지금 피곤해도 피곤하지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그 모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송강호 씨가 대표로 공항에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을 돌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오늘 새벽 5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멜색 롱코트를 입은 배우 송강호를 비롯해 이선균과 조여정 등 기생충에 등장했던 배우들이 보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다른 약속된 일정 때문에 이번에 함께 귀국하지는 못했습니다. 입국 당시의 모습은 손을 흔들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유쾌한 분위기였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의 소감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들하고 우리 영화 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강호가 인사말을 할 때 다른 승객의 강아지가 큰 소리로 짖자 배우들과 스태프는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간단한 인사를 마친 뒤 귀가했고요. 봉준호 감독이 귀국하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소감 등을 전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소식도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한 컨퍼런스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여기 갔던 확진자가 있었고요.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던 이른바 슈퍼 전파자가 완치가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잉글랜드 남부 브라이턴에 거주하는 스티브 월시인데요. 그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영국인은 모두 13명인데 본인과 일본에 머물고 있는 1명을 제외한 11명이 모두 월시로부터 감염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언론들은 그를 슈퍼 전파자로 불렀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11일에 성명을 통해 자신이 완치됐지만 아직 런던 병원에 격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으로부터 감염된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브라이턴 지역의 한 병원이 폐쇄되는 등 자신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잘 정리해서 잠시 8시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볼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는 17일부터 30일 동안 열립니다.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4.15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논의는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들이 만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칭 대통합신당에 참여하는 정당과 단체들이 총선 공천 신청 창구를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물론 통합신당준비위원회에 참여한 새 보수당과 전진당 등의 총선 출마자들은 모레부터 한국당 공관위에 공천을 신청해야 합니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오는 17일까지 조건 없이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선 각 당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 대출이 1월 기준으로 1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전달보다 4조 3천억 원이 많아졌는데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 포함됐던 12.16 부동산 대책에 앞서 나왔지만 반영이 되기까지 시차가 좀 있었고 또 하나 제2금융권 주택 대출이 안심전환 대출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으로 넘어온 영향도 있었습니다. 국내 태양광 소재 산업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때문인데요. 태양광 폴리실리콘 국내 최대 제조사인 OCI는 국제 가격이 급락하면서 적자폭이 커져서 국내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고 한화솔루션도 국내에서 사업을 철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히 영화 기생충 신드롬이라 할 만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한 장소, 또 노래 등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먹은 짜파구리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조리법 영상을 여러 언어로 소개하기도 한 농심이 다음 달 미국 시장에 짜파구리 컵라면을 내놓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해 시민들을 불안하게 한 유튜버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행위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현지 시간 11일 20대 한국인 여성 관광객이 트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영국 대학 입학을 앞둔 유학생으로 밀라노로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라노 총영사관이 현지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제주 서귀포에서 기름을 운반하던 탱크로리와 가스통을 싣고 가던 트럭이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탱크로리가 뒤집혀 기름이 유출됐고 트럭에 실려있던 가스통 일부가 땅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폭발은 없었습니다. 두 운전자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성용 선수의 K리그 복귀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FC 서울과 전북 현대의 협상 종료를 통보했다고 기성용 선수 매니지먼트사가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새 팀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에 세상을 떠난 배우 신성일 씨를 기리는 기념관을 만드는 게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8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영천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영천시는 시의회를 상대로 설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진행된 경남 김해 양동리 고분군에 대한 조사 결과 가야시대 60여 기의 무덤이 발굴이 됐습니다. 1차 조사 때 나온 무덤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내일 유물들이 공개가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역과 관련해서 오늘 자정을 기해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홍콩과 마카오도 오염 지역으로 추가로 지정이 돼서 이곳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강화된 절차를 오늘부터 받게 됩니다. 특별 전용 입국장을 이용하게 되고요.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 입국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 5명과 보좌진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리고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은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판매사 은행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한 데 이어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첫 심의가 오늘 있습니다. 은행 최고 경영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앞서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금융위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 비구름 지나고요. 비는 밤 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100mm 안팎으로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포근하지만 낮 기온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 하락폭이 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8도로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비교적 기온이 높아서 최고 15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함흥이 13도, 평양이 11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나 눈 소식 많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최근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입니다. 성매매를 안 하면 이런 거 당할 일은 없겠죠. 박민규 기자입니다. A씨는 2년 전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잘못된 일인 거고 처벌되는 대로 따라야죠. 맞지만 진짜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돈을 뜯어낸다는 것 자체가 계기는 일주일 전 받은 전화 한 통입니다. 2018년도에 성매매업소에 방문한 적 있지 않느냐. CCTV에 녹화가 되어 있는 영상이 있다. 성매매업소 실장이라고 밝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A씨는 말했습니다. 150이 제 최소로 해드릴 수 있는 거, 최대로 깎아드릴 수 있는 금액이에요. 돈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장님. 합의 안 보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분들 지인들한테 영상 처리고 사이트에 넘겨봤어요. A씨의 친구와 직장 동료, 심지어 가족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애기 이름이거든요. 애기 아빠가 그러시면 안 돼. 애기 이름을 딱 얘기하고 나니까 아 이거는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620만 원을 보낸 뒤였습니다. 돈을 보낸 뒤에도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사장님 나랑 1,000만 원에 합의 보실래요? 애초에 내가 영상 지금 4,700개 들고 있는데. 경찰은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A씨의 불법 성매매 혐의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을 뜯긴 사례도 있습니다. 성매매 사이트 회원 정보를 해킹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 버린 일로 추정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8분쯤 대전 서구 가수원동의 한 도로 갓길에서 교통사고로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형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대형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가 운전자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운전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어젯밤 10시 44분쯤 불이 나 주민 10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화재 신고자는 자신의 집 다용도실의 세탁기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신고했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세탁기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울산시 남구의 한 식물성 파뮤 가공 공장에서 어제 저녁 8시 50분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공장의 불이 파뮤 20톤을 실은 트레일러에 옮겨 붙으면서 수차례 폭발도 일어났지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 불이 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 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는 10월쯤에 법 개정을 해서 전국 검찰청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했지만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근거로 차장검사 결재 뒤 기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팀이 이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이른바 날치기 기소를 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맞섰습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가 검사들의 기소권 행사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줄 일종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 장관과 법무부가 검토 중인 방식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경우 고등검찰청의 검사 등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검사들이 사실상 기소 결정권을 갖습니다. 일각에선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거라는 지적과 사건에 관계된 검사가 많아져 또 다른 수사 정당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반부패 수사부가 남아있는 지방검찰청 한 곳에서 시범 실시한 뒤 오는 10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와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그 공소장 비공개 원칙을 밝혀서 한 번 또 논란이 된 바 있고 이번에는 이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얘기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처음 한 건 아니고요.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찰의 어찌 소위 말하면 개혁 방안 중에 하나로 예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 얘기가 좀 나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갑자기 이제 추미애 장관이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 이 수사 과정을 좀 보면 이제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있고요. 수사하고 기소까지는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공판 검사들이 이제 공소유지를 보통 담당을 하고 우리가 알만한 중요 사건들은 대부분 수사팀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까지 보통 담당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사검사들, 검사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대검에도 인권수사자문관이라고 해서 수사를 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외부의 그런 인력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추 장관 입장에서는 그걸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수사팀에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길게 수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소를 담당하는 쪽에서 불기소를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거 이의는 어떡하죠? 그리고 수사를 6개월 담당한 쪽이 이 사건을 더 많이 할까요? 아니면 수사한 자료를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한 쪽이 많이 할까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사실 효율성의 문제도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만약에 이제 수사팀은 기소 의견인데 이제 기소를 하실 분들은 이거는 불기소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검찰이 무죄를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무죄 판단은 재판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뭐 추미애 장관의 개인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좀 공론화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든 이유가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까지 하면 중립성을 잃을 수가 있어서 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견제 장치를 외부에 두는 건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에 지금 견제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제를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언급하고 계신 아마 사건들은 대부분 정치적 사건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중요 사건 예를 들어서 뭐 고유정 사건 그 수사하고 기소하는 쪽 나누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런 거는 크게 논란이 없는데 대부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권 관련된 수사에서
찬반이 굉장히 강하고요. 최근에 있었던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 문제 관련해서 네네.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좀 소위 말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차장전결로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검찰 내부의 대립망도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을 기소하면 잘못한 거고 상대편을 기소하면 잘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연 견제 장치가 될 것인지 한쪽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만약에 소위 말해서 지금 이번 사안들 같은 경우에도 기소를 담당하는 쪽에서 정권에 아무래도 좀 친화적인 검사들이 담당할 경우에는 수사팀들의 수사가 또 묵살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수사를 담당해서 기소까지 전부하는 것 그 자체로 공정성을 잃었다라고 하기에도 사실 이건 지금 사안 자체의 심각성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논란이 좀 큽니다. 우려의 목소리를 더 지금 얘기를 네. 해주시고 계신데 지금 얘기하신 그 최강욱 비서관 기소할 때 네. 생겼던 그 문제와 관련해서 또 어제 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는 걸 얘기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부분도 있어서 또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사실 그것 때문에 더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건 제도적으로 좀 시스템을 정비를 하면 검찰의 힘이 비대하기 때문에 검찰의 힘을 분산하고 나누자라는 건 기존에 이제 계속 검찰 개혁과 관련된 주장에 들어와 있었던 사실이지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시점 자체가 이제 논란을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최강욱 비서관 사실 수사팀에서 이제 기소할 걸 여부를 다 결정을 해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결재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사실 뭐 수사자를 검토해야 된다. 아니면 뭐 기소 여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성윤 지검장을 패싱하고 기소를 한 거죠. 차장전결로. 근데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건은 불기소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수사를 담당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짜는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수사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지금 나오는 기사 가지고 보통 이거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하지 그거 다 보시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정치 사건 같은 경우 수사를 열심히 해도 비판하는 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사팀이 기소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기소를 담당하는 쪽에서 막는다. 그럼 그게 정치적으로 어떨까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이걸 만약에 하신다면 이번 사건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오해나 논란의 소지가 없을 때 진행하시는 게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정비를 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재판에 넘길지 결정을 하는 검사를 분리하겠다는 이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어제 나오고 나서 아직 검찰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는 않았고요. 내부에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효율성 측면을 굉장히 얘기하는 것 같고요. 아니 수사하는 쪽, 그 수사한 걸 다시 또 다 보고 기소 여부 결정하는 것,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 검찰의 인력을 감안하면. 또 하나는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그만 청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 수사에 투입이 됩니다. 그럼 기소 여부 누가 결정하죠? 근데 이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어제 추미애 장관의 얘기는 원론적인 큰 측면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용들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어제 나온 얘기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소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거 관련해서 또 한 번의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수사팀이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훨씬 잘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할 때 이게 타당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결정해서 기소까지 하면서 온갖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뭐 잘못된 행태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제동을 걸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건에 관계된 검사가 많아져서 네. 수사 정당성과 관련해서 또 다른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어떤 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이제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팀으로 꾸려서 수십 명씩 이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그러면 기소 여부 담당은 누가 하지? 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수사팀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돼서 무언가 결론을 냈는데
그걸 기소를 담당한 쪽에 뒤집으면 검찰 내부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건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단 법무부의 계획은 지금 반부패 수사부가 남아있는 지방검찰청 한 곳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다음에 오는 10월에 법 개정을 해서 전국으로 이제 확대 적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건 입법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시범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또 논란이 한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거는 뭐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 임종석 전 비서실장 관련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첫 시범 어찌 보면 이 시행이 서울에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추미애 장관도 이게 현실적으로 법무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10월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화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신데 이게 정치적 사건 사고로 이런 문제들이 야기될 경우에 과연 10월에 이 법이 개정이 될 수 있을까? 국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국회에서 과연 지금처럼 이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여야가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그건 뭐 총선을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 권력 구조에서는 그렇게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또 한참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 그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장관이 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얘기가 전적으로 틀렸다고 하긴 어려워요. 이게 공소장이 이제 공소 제기된 이후에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 이제 공개가 되면 이제 특히 이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런 원론적인 측면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일단 첫 번째 이건 피의사실 공표는 문제가 되지만 피고사실 공표죄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그리고 이렇게 정권 차원의 범죄나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높은 범죄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좀 우선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왜 지금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기소가 결정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도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얼마 전에 있었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기소했죠. 그때 백원우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기소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건 공개했죠. 그럼 기준이 뭐냐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법조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이거는 시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3년여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아들이 숨진 방용훈 사장 부인의 언니를 찾아가서 소란을 부린 게 알려졌고 이후 수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벌금형을 받았었는데 이 사건 수사 과정을 다시 조사한 경찰이 당시 수사 담당 경찰에 대해서 직무유기 결론을 내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현관문을 돌덩이로 내려치는 20대 남성.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아들입니다. 잠시 뒤 등산용 도구를 손에 든 방 사장도 나타납니다. 방 사장 부자가 소란을 부린 곳은 2달 전 숨진 부인 이모 씨의 언니 집입니다. 2016년 9월 방 사장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양측은 다툼을 벌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씨 가족은 방 사장 부자를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용산경찰서 이모 경위가 맡아 수사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방 사장을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들을 말리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가 설득해 데려 나왔다는 방 사장 측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CCTV에서 보여지는 상황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다음 달 서울 서부지검은 경찰 의견을 그대로 받아 방 사장을 불기소, 아들은 기소유예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의 항고로 이뤄진 검찰 재수사 결론은 달랐습니다. 2017년 6월 방 사장과 아들은 각 200만 원과 400만 원의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청 장기미제 수사팀이 이 사건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수사 담당자였던 이모 경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입니다.
이경희는 혼자 조사한 내용을 2인 1조로 조사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경희가 CCTV 영상과 같은 증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이경희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경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권층, 그다음에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말단 경찰 한 명에게 책임을 물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넉 달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요즘 가장 바쁘게 돌아가는 곳 중 하나가 1339 콜센터입니다. 24시간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리는데 힘 빠지게 하는 장난 전화도 많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통화가 마무리되자마자 또 벨이 울립니다. 확진 검사하는 거 검사를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네. 검사 의뢰 해주시면은 이제 거기에서 보건소나 저희 질병관리본부 확인되면은 제 의뢰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진료 장소를 물어보지만 막연한 불안감을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 중국인이 지나가서 아랫집에 중국인이 살아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수시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는 상담사들을 힘 빠지게 합니다. 중국 갔다 와서 자기 기침 있고 뭐 한다라고 다 말씀하셔서 인적 사항까지 다 확인했는데 뻥이하고 전화 끊으시고 끝에 뻥이하면 정말 그분한테 전화를 또 몇 번씩 드려야 돼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하루 평균 15,000통에 달합니다. 몰려드는 전화에 응답률은 한때 9%까지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10번 넘게 걸어야 겨우 연결됐던 겁니다. 이 때문에 19명이던 상담원을 596명으로 늘렸습니다. 지금은 통화 성공률을 90%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24시간 6교대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일이 힘들지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초기에는 좀 연결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원활한 상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욱 더 정확한 상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1339가 되겠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를 틈탄 여러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식당에는 그 식당을 다녀간 뒤로 감염됐다는 거짓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알리지 않을 테니 수백만 원을 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몇 군데는 사실 확인을 하느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음식점입니다. 지난 7일 한 남성이 이곳에 전화를 걸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전 음식을 먹고 갔는데 그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성 A씨는 방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장사가 좀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게 이미지가 뭐 안 좋아지고 폐쇄하고 이런 거는 경제적으로 너무 타격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좀 의심스러워서. 같은 날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있는 식당 두 곳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A씨가 요구한 금액은 현금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일부 음식점은 전화를 받은 뒤 한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보건소에 확인해보니 A씨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전화를 걸거나 음식점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나라가 이 병 때문에 난리고 장난도 아니고 거기서 사기까지 치려고 하는 게 너무 꼭 잡고 싶더라고요, 저도. 현재 A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소재와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요즘은 문자 메시지도 잘 보고 누르셔야겠습니다.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주문해놓고 언제 오나 기다리는 분들을 노린 문자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마스크 주문이 밀려들어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배송이 지연된다며 물품을 확인하라는 문자입니다.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오른쪽은 잘못 눌렀다간 내 개인정보가 모두 털릴 수 있는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를 수 있는 주식 종목을 소개해준다거나 확진자나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면서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한 가짜 문자는 정부에 신고된 것만 10,000건에 가깝습니다. 마스크를 무료로 받아가라는 내용이 가장 많았고 택배 배송이 늦어진다는 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기관에서는 URL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미발송하고 있고요. 유수.네이버.cy.kr이라든지 유수 같은 형태의 URL들이 날아오신다고 하면 정상 URL인지 확인을 하시고 클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메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 대만에 있는 기업 이름으로 온 이메일입니다. 내용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지만 첨부 파일을 열면 컴퓨터는 악성 코드에 감염됩니다. 이런 문자나 이메일을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백화점과 마트 등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는 것은 물론 아예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결제할 때 앱을 이용하고 배달 음식은 문 앞에 놓고 가달라라는 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사람을 피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직장인 배정환 씨는 주유소에 가기 전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미리 결제를 해둡니다. 굳이 차에서 내리거나 창문을 열지 않아도 주유소 직원이 기름을 넣어줍니다. 사람이랑 접촉도 피하라 그러고 위생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앱을 사용하면은 굳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하다못해 창문도 안 내려도 이제 자동으로 결제가 되고 이제 주유를 할 수가 있어서 앱으로 주문하고 바로 포장해가는 스마트 오더 손님도 늘었습니다. 롯데리아는 햄버거 앱 포장 주문이 90% 늘었고 스타벅스도 앱 주문이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직접 가게에 가는 대신 배달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을 시켜 먹는 소비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음식을 문 앞에 놓고 가달라는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사람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잠깐 접촉으로 이게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 잘 씻는 그런 기본적인 개인 위생만으로도 잘 이렇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을 출발한 우리 정부의 3차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인원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140여 명입니다. 탑승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차 전세기에 신종 코로나 증상이 나온 사람이 4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린이 1명도 포함됐습니다. 14일 잠복기를 넘겨 감염이 확인된 국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진통제를 복용해 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등 여러 가능성을 봐야 한다면서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이 코비드-19로 정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비드-19의 첫 백신이 18개월은 지나야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 뒤에 오는 10월에 법 개정을 한다는 계획인데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등이 나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공식 정당으로 등록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미래한국당이 사무실로 보기 어려운 창구 같은 곳을 지역 당사로 내세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맞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두 번째 경선이 뉴햄프셔에서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티지지 후보와 샌더스 후보의 박빙승부가 예상되는데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엔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 비구름 지나고요. 비는 밤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대 100mm 가까이 많은 양이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최대 3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포근하지만 낮 기온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 하락폭이 크겠는데요. 서울이 최고 8도로 예상되고요. 광주는 13도, 대구는 12도, 부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함흥이 13도, 평양이 11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나 눈 소식 많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7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 곳곳을 너무 많이 바꿔놓고 있어서 하루빨리 좀 잦아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달 중하순에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도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중국 호흡기 질병의 최고 권위자가 한 말이라고요? 네, 중국 정부의 수석 의료 고문이며 2003년에 사스 퇴치의 영웅으로 불리는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어제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중 원사는 신종 코로나 발병 건수가 이달 중순이나 후반에 정점에 다다른 뒤 감소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는 수학적 모델링과 최근의 발병 건수, 또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근거로 이같이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은 오는 4월이 돼야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 원사는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곧 둔화될 것이라고 낙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어제 하루 우한 등 후베이성에서 신종 코로나로 94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전체에서 누적 사망자는 1,100명이 됐고 확진자는 4만 4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의 상파울루는 폭우 때문에 마비 상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시에서는 현지 시간 지난 9일 밤부터 어제 11일 아침 사이에 11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1983년 2월에 이틀간 기록한 121.8mm 이후에 최대 강우량인데요. 상파울루에 이달 들어 내린 비는 300mm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파울루 시내 곳곳에서 가옥 붕괴와 도로 침수가 잇따랐고 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일부 취소되고 지하철 운행도 차질을 빚었고 학교는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소방당국은 10일 하루에만 7,000건 넘게 구조 요청이 있었는데 최소한 4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며칠간 집중호우가 간헐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돼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희귀 질환을 건강보험에 넣기 시작했는데 2년 반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떨지를 좀 보겠습니다. 보험 대상이 된다면서도 승인을 안 해줘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있고요. 돈 없는 환자를 위해서 직접 지급 보증까지 나서는 의사들까지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30대 여성이 발작으로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혈액 검사 등을 거쳐 희귀병인 에이후스의 전형적 증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병은 급성의 경우 일주일 만에 몸속 장기, 특히 신장 벽을 찢어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이 병의 치료제를 승인받기 위해선 일주일이 넘는 검사들을 거쳐야 합니다.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앞두고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심평원에 빨리 승인해달라는 의견서를 미리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심평원 판단이 나오지 않자 결국 비급여로 투약을 시작했습니다. 심평원은 다른 이유일 수 있다는 취지로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의사가 보낸 두 번째 의견서는 더 절박합니다. 다를 병일 가능성이 없다며 환자의 위급한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다시 호소한 겁니다. 결국 다음 날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좀 더 빠른 시점에 투약이 됐었으면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30 초반에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딸을 잃었기 때문에 그 좌절감이나 슬픔은 말로. 사망 뒤 나온 유전자 검사에서도 에이후스가 맞다는 취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또 다른 병원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치의가 에이후스를 의심해 승인을 신청했지만 심평원은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달에서 6주까지 걸리는 유전자 검사까지 첨부해 승인을 받았지만 환자는 투약 도중 숨졌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증상을 보인 뒤 일주일 안에 투약하면 80%의 환자가 신장 기능이 호전됐지만 일주일 뒤엔 47%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심평원 규정을 어기고 투약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약품 허가사항 위반이거든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약을 쓸 경우에 나중에 의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한 의사는 빠른 투약으로 위중한 에이후스 의심 환자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심평원이 보험 지급을 거절해 환자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직접 지급 보증까지 섰습니다. 이 약을 투여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덕지덕소에 투여됐다고 생각합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네, 이런 희귀병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보험 지급의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금 신청자들의 사망률을 보면 그렇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희귀병 에이오스의 유일한 치료약인 솔리리스입니다. 1회 투약이 500만 원에 달하지만 2018년 7월부터 사전 승인 조건으로 보험 지급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솔리리스에 대한 보험 지급을 신청한 환자는 모두 59명입니다. 이 중 사망자는 12명, 사망률만 20%가 넘습니다. 신청 환자 중 심평원으로부터 승인된 사람은 18명에 불과합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숨진 환자는 모두 3명, 이 중 2명은 승인을 거절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나머지 1명도 췌장 6주까지 걸린다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병의 골든타임은 일주일에 불과한데 심평원이 요구하는 검사만 최소 일주일에서 췌장 6주까지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한 병. 예, 적어도 한 병만 들어가도 회복은 되거든요. 첫 도즈는 쓸 수 있게 해주고. 현재 해당 질환의 심평원 기준은 18가지. 이를 다 맞춰도 기준에 없는 유전자 검사를 요구합니다. 해당 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한 현 심평원 심의위원조차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췌장은 2주 내에서 3주? 또 그 일주일 안에 나오려면 의사가 검사실을 닥달을 해야죠. 처음부터 냈는데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너네. 취재진은 심평원의 심사 기준에 대한 질의를 보냈지만 원론적 승인 절차만 보내왔습니다. 장관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장관님에 대해 굉장히 허들을 높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 못하죠. JTBC 강현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CNN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최근 연설에서 시정연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언급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었죠. 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CNN 보도는 11월까지는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렇다면 관심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재선 전략 중에 하나일까요? 공식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 달이 건너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뭐 전략적이라든가 뭐 무슨 의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예견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연히 어쩌면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어떤 대북 정책, 북한 문제가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요소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반복되는 미국의 대선 국면을 보면 딱 대선을 중심으로 좌우 1년, 뭐 짧게 보면 좌우 6개월 동안은 대북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다 극복하고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대선입니다. 북한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요.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대선을 기준으로 1년, 길게는 1년이고 짧게는 한 6개월 동안 대북 문제는 이미 어떤 뭐랄까요 대선 국면에서 상당히 멀어지는 어떤 의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정리해보면 재선에 있어서 북한 관련 언급은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변수가 되지도 않는다.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특별한 그 자신의 업적이 없기 때문에 대북 정책이라도 크게 해서 뭔가 대선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정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정치가 어떤 대북 어떤 그 업적을 가지고 대선에 가거나 그것 때문에 이 대선에 재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북한과 어떤 뭐랄까요 합의를 맺고 또 근데 그 합의를 가지고 오히려 더 뭐랄까요 설득을 하지 못한다든가 또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대선에 더 마이너스 요인이 돼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합의를 하지 않고 현상 유지 어떤 관리 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유리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30일 날, 지난해 6월 30일 날 우리 그 판문점에서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뭐랄까요? 북한하고의 어떤 그 합의라기보다는 관리 모드로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뭐 교수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텐데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대선이 11월이고요. 그 시간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뭐 9개월 정도 남아 있죠. 그러면 한반도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북미 협상의 결과 또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그리고 이것이 재선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면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물론 뭐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러나 양쪽 다 지금 지난 그 하노이부터 시작해서 스톡홀름까지 이어지는 것에서 보면 어떤 합의점이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서로가 지금 만들어 놓은 또 허들, 그러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가 뭐랄까 해결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한두 번의 실무회담이나 또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 9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대단히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요. 다만 이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수준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대선 경쟁자들, 민주당의 대선 경쟁자들의 대북 정책, 이것과도 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나올 거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현재 민주당 이제 레이스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각 후보들마다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한 색깔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샌더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트럼프의 어떤 그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강조하고 또 뭐랄까 대화 같은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뭐랄까요. 반트럼프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레이스가 시작되는 과정 중에서 북한의 행동,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어떤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또 뭔가 ICBM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진영의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으로서 트럼프의 어떤 공약, 트럼프의 어떤 업적을 이제 좀 깎아내리면서 그게 반대하는 어떤 대북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많거든요.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향후 어떤 북한의 어떤 행동, 어떤 군사적 도발 이런 행동 자체가 향후 어떤 미국의 그 민주당 대선 후보들, 향후 대선 후보들의 대선 공약하고 연결이 돼서 그것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은 대선 공약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도발을 하면 일단 트럼프의 재선에는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도발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당근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제 ICBM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 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ICBM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수준에서의 도발이나 군사적인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다.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 왔죠. 그래서 ICBM 발사라든가 어떤 그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도발만 가지 않는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상 가도의 어떤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 이제 현상 관리를 하고 있고, 북한도 ICBM 카드를 쉽게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카드는 어떤 중국 변수도 있고 또 이 카드는 북한이 내밀 수 있는 가장 어떤 마지막 카드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손쉽게 ICBM 직접적인 시험 발사까지 가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2개 정도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최근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사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을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코로나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1월 25일 날 음악회죠. 공연을 가고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한 20여일 나타나지 않았고요. 실제적으로 현지 지도라고 하는 것은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비료 공장 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코로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두 가지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떤 책임 회피라고 하죠. 면피성. 지금 현재 경제의 발전에 대한 어떤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각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자기는 뒤로 빠지기 위한 책임 회피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지난 전원회의 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지시를 내리고 난 다음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말고 다른 어떤 뭐랄까요, 내각 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두 달 동안은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지시 내린 것을 일단 지켜볼 거예요.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뭔가 큰 장고를 하고 있고 다음에 어떤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이런 것 다음에 어떤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큰일이 벌어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도 전략 무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군사 도발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마무리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지금 북미 교착 상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국하고 미국하고 북한 모두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2020년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요. 저는 어떤 뭔가 성과를 꼭 내야 되겠다는 의미보다 일관성과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일관성과 단호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어떤 성과를 꼭 내야 되고 우리가 분명히 뭐 북미 관계 대화를 만들어낸다는 어떤 그런 데 너무 매달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단호함을 갖고 좀 뭔가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말고 대선 이후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주에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공식 정당으로 등록해줄 예정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미래한국당이 사무실로 보기 어려운 창고 같은 곳을 지역 당사로 내세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선관위는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은 미래한국당이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그 근거론 한국당 당사와 같은 건물 또는 허허벌판 창고 같은 곳 등을 시도당 당사로 신고한 점을 강조합니다. 논밭 한가운데 있는 창고와 같은 건물로 나왔습니다. 도저히 정당의 시당 사무소라고 보기가 어려운 그런 외관이었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당사를 문제 삼지 않을 걸로 확인됐습니다. 애당초 심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에서입니다. 또 한국당과 이중당적 당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선관위는 이 부분도 법과 관행에 따르기로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가 당원 명부를 실시한 적이 없는 데다 이걸 할 수 있는 정당법상 근거도 명확치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주기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절차가 남았다면서도 주 내로 정상 등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 거부를 촉구해온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하도록 강요했다며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과 또 중국인 가족을 태운 우리 정부 3차 전세기가 오늘 아침 6시가 좀 지나서 도착을 했고요. 당초 한 170여 명이었는데 140여 명 정도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김포공항에서 검역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인데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포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 기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몇 명이 나온 건가요? 현재 김포공항 전세기 전용 터미널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열이 나거나 기침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가 4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도 1명 포함됐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그 임시시설로 옮겨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들은 임시생활시설로 가지 못하고 지역 거점 의료원으로 먼저 이송이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탑승객들은 경기 이천의 국방어학원으로 2주간 격리된 상태로 의료진과 생활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임시생활시설에서 매일 건강 상태를 점검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격리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시설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국내로 들어온 인원이 당초에는 170여 명인데 한 140여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 이유는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에는 원래 170여 명이 탑승하기로 신청을 했었는데 입국한 거는 140명 정도죠. 이 중 중국 국적을 가진 우리 교민의 가족은 60여 명 정도입니다. 탑승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 여권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 준비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취소 사태로도 불립니다. 여행도 취소하고 또 각종 행사도 취소하고요. 그러면서 또 생기는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예요. 근데 2월에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있을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전에 이제 여행을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또 공항에 가기도 겁나고 또 이곳저곳을 접촉해야 되니까 그냥 여행을 취소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요즘 많으셔서 근데 이제 취소를 하면 문제가 수수료잖아요. 근데 지금 각 나라별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다릅니다.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취소 수수료가 지금 문제되는데 원래 규정상으로는요 4단계 여행 금지를 내렸을 때는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게 맞는데 지금 3단계인 후베이성 같은 경우는 여행 자제거든요. 자제고 또 철수 권고 지역이죠. 3단계. 그리고 다른 곳은 지금 마카오, 홍콩 같은 경우는 여행 자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3단계, 2단계 정도 했던 곳은 항공사 그 항공기 취소 수수료를 지금 면제하는 걸로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홍콩, 마카오 이런 곳에 갈 때는 지금 항공기 취소를 한다 하더라도 수수료를 내지는 않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 체계는 보니까 정부에서 여행 경보를 어떻게 발령하느냐에 맞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건가요? 원래는 4단계 중에 여행 금지일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가 철수 권고 이런 거거든요. 2단계는 자제고요. 3단계, 2단계는 사실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3단계, 2단계도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고 다만 항공사에서 미리 고지하고 그 고지 날짜 이후에 취소를 해야지만이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수료 면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여행업계 이제 입장이 있고요. 또 큰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억울한 그 소비자의 입장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그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위험하다고 해서 당연히 안 가야 되는데 지금 여행 경보는 그렇다고 막 금지 정도는 아니니까 수수료는 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동남아가 딱 그렇거든요. 태국이나 제주도 그런 문의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정부가 별말 안 하는데 이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기에 항공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기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취소를 지금 계속 하는 상황인데 이 유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가 지금 문제인데 결국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보는 겁니다. 아직 이 단계면 중국 후베이성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이런 경우라면 개인적 사정이 아니지만 다른 나라 동남아 같은데 가지 않는 것은 개인적 사유로 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지가 않고요. 다 물어내야 됩니다. 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개인적 사정이 아닌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억울한 거고 여행업계 입장도 또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고객들이 지금 취소를 이렇게 다 해버리면 또 여행업계 그 관련된 분들의 타격도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큰 여행사, 항공기 업계도 똑같고요. 여행사도 마찬가지고요. 큰 항공, 대한항공도 6개 항공기 업체에서는 지금 많은 수수료 면제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작은 항공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수수료 면제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금 약관에 따라서는 많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약관 규정으로서는 천재지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입장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줄 사실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면제를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업체가 지금 선택하는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감염병을 천재지변 지금 얘기하신 그거에 하나로 포함을 시킬 수 있느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란, 천재지변, 지진 이런 게 진짜 천재지변인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전염병이 천재지변인가? 물리적 해석은 조금 아직까지는 힘들어요. 메르스나 예전에 신종플루 있을 때도 천재지변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천재지변에 포함시키면 이거 관련된 모든 어떤 게 규정이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어떤 사태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천재지변에 해당하게 좀
바꿔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약관에서는 많이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로서는 이제 여행 경보를 강화해야 되느냐, 더 지금보다. 근데 또 그 나라의 관계도 또 있고. 그렇죠. 근데 또 국내 안에서는 이렇게 또 수수료를 가지고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답하기는 좀 곤란하긴 한데 더 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신종 코로나가 지금 뭐 제 느낌이긴 하지만 좀 잡히는 모양새거든요. 속도가 좀 더디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행을 막 가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또 여행을 뭐 철수하거나 아니면 철수 권고하거나 자제시키는 그 국가를 더 확대하는 것도 문제고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일단은 약관에 따라서 업체가 자발적으로 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그럼 듭니다. 이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수료 면제를 전체를 해주지 않더라도 이런 정말 개인적인 사정이 누가 봐도 아닐 경우에 그렇죠. 전체 면제가 아니어도 그걸 좀 줄여주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몇십만 원에서 좀 그거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부가 아마 그런 거를 보존의 어떤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천재지변은 아니지만 이런 감염병이 일어났을 때 예컨대 정부의 뭐 폐쇄 명령에 따라서 폐쇄됐던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거든요. 또 그런 예비비 같은 걸 좀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여행업체까지 적용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정부가 좀 보존해주는 방법. 그게 지금 방법 중에 하나인데 법적 규정은 지금 미비한 상태예요. 그걸 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뭐 단도직입적으로 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취소되는 행사들도 있어요. 뭐 결혼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바꾸기가 뭐해서 일단 오실 분들만 오셔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의 돌 파티다, 그렇죠. 돌잔치다 이거는 좀 이렇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취소할 경우에도 또 수수료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위약금이 큽니다. 예식업이나 돌잔치 같은 식당업은 위약금이 최소 40%까지 되기 때문에 60%까지 되기 때문에 취소가 많긴 한데요.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그 개인의 고객의 사정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만 위약금이 상당히 큰 경우는요. 소송이나 어떤 소비자원을 통해서 좀 위약금 조정 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 그렇기 때문에 약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따라라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업체의 손해배상, 손해 금액이 어느 정도다. 이거는 이 정도는 물 필요가 없다라고 입증을 한다면 그 금액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카데미상 최고상 수상을 계기로 영화 기생충에 대한 관심과 또 찬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 음식 모든 것들이 다시 조명이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영화의 의미를 더하는 데 큰 몫을 한 장소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그게 뭔 소리야? 부잣집 과외야, 돈도 많이 줘. 복잡한 전선과 낡은 건물, 또 낮은 담벼락. 친구의 제안이 이뤄졌던 이 슈퍼는 서울의 한 재개발 예정지에 있습니다. 서민의 애환이 담긴 이 동네가 기택가족의 생활 공간입니다. 반면 박 사장 집으로 가는 길은 대조적입니다. 양 옆에 담벼락은 높고 집은 성처럼 견고합니다. 박 사장 집으로 가기 위해선 이렇게 가파른 골목을 올라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높은 담벼락 때문에 골목에 서 있는 사람이 아주 작아 보입니다. 박 사장네 집에서 도망쳐 나온 가족들은 이 계단을 거쳐갑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높고 긴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야만 합니다. 끝없는 계단은 가족들을 다시 허름한 동네로 이끕니다. 어디로 밀려날지 모르는 재개발 구역. 불안함의 공간으로 가족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기택의 가족이 계층과 계층 사이를 오가는 이 장면들은 모두 실존하는 공간입니다. 반면 이들이 사는 반지하 집은 특수 촬영을 위해 만든 세트입니다. 영화 기생충은 하나의 도시가 가진 두 얼굴을 공간으로 포착해 담아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일정이 더 있어서 들어오지 못한 봉준호 감독을 제외하고 오늘 새벽에 귀국을 한 배우들 모습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대표로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는데 아카데미상에서 기생충 이름이 불렸을 때 봉준호 감독이 가장 먼저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송강호 씨입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묘한 울림을 남겼던 이 장면엔 원래 대사가 없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생각도 못한 말을 송강호가 즉흥적으로 끼워 넣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인연은 더 오래됐습니다. 1997년 이 영화에서 단역 배우였던 송강호는 다른 자리에서 만난 봉 감독과 언젠가 영화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23년이 흘러 두 사람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같이 했습니다. 아카데미 후보로 기생충이 올랐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도 송강호였습니다. 한국 영화 역사도 함께 썼습니다. 기생충의 이름이 불리자 송강호는 가장 먼저 일어나 봉 감독을 안았고 네, 우리 사랑하는 송강호님. 봉 감독은 송강호에게 가장 먼저 감사했습니다. 무명 시절 인연을 계기로 4편의 영화를 함께한 두 사람. 근데 5번째는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계단도 너무 많이 나오고 비 맞아야 되고 다음에는 박 사장 역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봉 감독은 다음엔 서울을 배경으로 한 한국말로 된 공포 영화, 런던을 무대로 한 영어로 된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계획이 있죠. 네. JTBC 문상혁입니다. 프로축구 울산현대가 2020 시즌 첫 경기에서 상대 자책골 덕에 패배를 면했습니다. 울산은 어제 2020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1차전 홈경기에서 일본 FC 도쿄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울산은 후반 19분 도쿄의 디에고 올리베이라에게 선제골을 맞고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37분 공중볼을 다투던 과정에서 도쿄 아다일톤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결국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 비구름 지나고요. 비는 밤 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내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100mm 가까운 많은 양이 쏟아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고 천둥 번개도 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30mm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포근하지만 낮 기온은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에서 하락폭이 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8도, 청주 10도, 또 남부지방은 15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북한은 함흥이 13도, 평양이 11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비나 눈 소식 많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뉴스들 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우한을 출발한 우리 정부의 3차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인원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140여 명입니다. 탑승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차 전세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 2명과 여성 1명, 어린이 1명 등 4명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번째 국내 확진자가 처음으로 14일 잠복기를 넘겨서 감염이 확인된 가운데 이 환자 사례에서 봐야 할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의 보건당국이 정확한 감염 경로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외적인 경우라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 후 오는 10월 법 개정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미국 대선 후보를 정할 뉴햄프셔주에서의 민주당 경선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부티지지 후보가 이곳에서도 돌풍을 이어갈지 샌더스 후보가 서륙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